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34번 학습지를 통해서 고려와 몽골 간의 전쟁, 대몽항쟁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와 몽골 간의 전쟁인 이 대몽항쟁을 우리가 이제 배경, 과정, 전개, 그리고 결과 및 영향,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볼 거예요. 자, 어떻게 본다고요? 네, 우리는 고려와 몽골 간의 대몽항쟁을 총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 볼 겁니다. 첫 번째는 고려와 몽골이 싸운 이유, 배경. 두 번째는 그러한 고려와 몽골 간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전개. 세 번째는 그러한 고려와 몽골 간의 전쟁이 고려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느냐, 결과 및 영향으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대몽항쟁의 배경을 살펴볼게요. 우선 고려와 몽골이 싸우게 된 이유는 당시 이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랑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지도에서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를 살펴보면서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고려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고려는 지배층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지배층을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고려 초기 기억하시나요? 네, 바로 신라를 무너뜨린 육두품과 호족이 지배하던 그 고려 초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한 지배층이 누구냐를 가지고 시대를 구분하고 또 그런 지배층의 성향에 따라서 대외관계가 변한다라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호족과 육두품,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고 개혁적이고 자주적이고 진취적이던 그 호족과 육두품이 지배하던 고려 초기 당시의 국제정세는 중국에서는 전통 한족이 만든 송나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북방의游牧민족은 거란족이 만든 요나라가 있었죠. 그쵸? 자, 이 세 나라가 공존할 때는 나름 힘의 균형이 맞았습니다. 왜? 고려가 크게 활약을 했죠. 고려란 나라 자체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내세우면서 형제의 나라인 바레를 무너뜨렸던, 함께 고구려를 계승한 바레를 무너뜨린 이 거란족의 요나라를 용서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태조 왕건 때부터 만부교 사건, 그리고 훈유 10조 유언 등등을 남기면서 이 거란에 대한 적대의식을 분명했어요. 그래서 고려가 송나라랑 가깝게 지내니까 이 요나라가 고려에 세 번 쳐들어왔죠. 1차 서희의 외교단판 강동 6주, 2차 양교의 활약, 3차 강감찬의 귀주대첩,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려가 요나라를 물리침으로 인해서 이 세 나라 간의 힘의 균형이 맞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균형이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진다는 건 더 강한 애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때 고려는 이제 호족과 육두품이 지배하던 그 고려 초기에서 문벌 귀족이 지배하는 고려 중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신라 계승 의식의 보수적, 사대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던 음서와 공음전을 기반으로 권력을 가지던 문벌 귀족의 시대로 넘어오게 되고, 이때 이제 힘을 키운 이민족이 바로 여진족이죠. 그러한 여진족, 처음에는 고려도 여진족을 정벌하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누굴 시켜서? 윤관을 시켜서. 윤관이 기병 중심의 부대인 별무반을 통해서 여진족의 근거지를 토벌하고 동북구성을 건설합니다. 하지만 당시 보수적이고 사대적이고 신라 계승 의식을 갖고 있던 고려의 지배층 문벌 귀족들은 여진족의 계속된 간청으로 인해서 결국 이 동북구성을 여진족에게 돌려주고 윤관은 귀양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고려에게 동북구성을 돌려받은 여진족은 힘을 무럭무럭 길러서 금나라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여진족이 만든 금나라는 더 힘을 길러서 결국 거란족의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송나라까지 쳐들어가서 송나라의 수도인 개봉, 카이펑을 함락시키고 황제를 포로로 잡아가는 정강해변이라는 대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송나라는 멸망하진 않았지만 이때 이제 겨우겨우 살아남은 왕족들이 어디로? 창장강 이남, 양쯔강 이남으로 도망쳐서 남송을 만들어서 겨우겨우 살아남게 됩니다. 자, 이제 북방, 중국 북방의 지배자 누가 된 거죠? 여진족의 금나라가 된 거예요. 자, 요나라를 무너뜨리고 송나라마저 남쪽에 쫓아낸 이 여진족의 금나라가 고려의 사대를 요구하게 되고, 당시 고려의 지배층 문벌귀족의 대표인 이자겸은 이런 금나라의 사대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남송 역시도 금나라의 사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고려 중기에는 절대강자인 금나라와 그 금나라의 사대를 하는 고려와 남송이라는 국제정세가 펼쳐지게 돼요. 근데 이것도 또 깨집니다. 왜? 누가 등장하죠? 이제 정말 더 강한 존재, 끝판왕 몽골이 등장하게 돼요.
당시에 그 태무친이 몽골에 흩어져 있던 이 수많은 부족들을 하나로 통합을 하고 징기즈칸에 오릅니다. 그리고 징기즈칸에 오른 이후에 이 몽골의 군대는 금나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금나라가 좁혀지기 시작을 해요. 자, 이때 여러분들 이 거란족을 생각해 봅시다. 거란족은 이 금나라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거란족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지배하는 이 금나라가 몽골에게 지금 얻어맞느라 정신이 없잖아요. 지금이야말로 기회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자유를 되찾을 때다. 이래서 이 금나라가 몽골에게 당하는 틈을 타서 그들의 지배하에 있던 거란족이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을 치냐? 우리 고려 땅으로 도망칩니다. 고려 땅에 강동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강동성. 이 강동성을 쳐들어와서 강동성을 무단으로 점거하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 고려 입장에서는 우리 땅을 무단으로 점거한 이 거란족을 용서할 수 없죠. 이 강동성이 강동육주예요. 강동육주의 중심이 강동성이야. 그래서 강동육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강동성을 중심으로 한 6개의 지역. 아무튼 고려는 강동성을 점거한 거란군을 물리치기 위해 군대를 보내고요. 몽골 입장에서도 금나라를 무너뜨리고 나면 당연히 자신들이 지배할 거란족이 도망을 친 거니까 잡으러 가야겠죠. 몽골 역시도 고려로 도망친 거란족을 잡기 위해 강동성으로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강동성에 있는 거란을 잡기 위해 고려 몽골의 군대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려와 몽골의 첫 만남 강동성 전투입니다. 몽골과 고려가 연합을 해서 누구를 거란을 격퇴하기 위한 전투였습니다. 당연히 둘이 싸울 이유가 없죠. 공동의 적이잖아. 적의 적은 나의 친구. 이래서 이 강동성에 있는 거란을 격퇴하기 위해서 몽골과 고려가 이때 연합을 해요. 그러니까 둘의 첫 만남은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동성 전투에서 거란을 이제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물리친 이 강동성 전투를 계기로 두 나라 간에는 외교 관계가 수립이 돼요. 형제의 맹약을 맺게 됩니다. 형은 몽골, 동생은 고려예요. 다만 몽골은 좋은 형은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고려에 과도한 공물을 요구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 고려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고 기분 나쁘긴 하지만 돈 몇 푼 쥐어주고 전쟁을 피할 수 있다면 그게 고려 입장에서는 더 이득입니다. 그래서 고려는 몽골의 이런 공물 요구를 좀 기분 나쁘긴 하지만 충실히 들어주고 있었어요. 자, 근데 운명적 사건이 터집니다. 그날도 몽골에서 고려를 삥 뜯기 위해 외교관을 보냅니다. 그 외교관의 이름은 자기소개를 굉장히 잘하는 저고여라는 사람이에요. 이 저고여가 이제 고려에 와서 과도한 또 이제 막 공무를 삥을 뜯은 다음에 돌아가는데 문제는 이 몽골 사신 저고여가 아이고 제가 잘못 표시했네요. 이 몽골 사신 저고여가 고려에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 딱 국경을 넘어가는 길에 암살당하게 됩니다. 피살당하게 돼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몽골에서는 과연 누가 저고여를 죽였느냐 하고 조사관을 보냈는데 이거 누가 봐도 고려가 한 짓입니다. 라는 거를 어필하고 싶다는 듯 저고여의 시신 주변으로 고려군의 갑옷, 무기 이런 것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이제 몽골은 고려에게 이제 화를 내는 거죠. 왜 우리 사신을 죽였냐? 돈 좀 달라 그랬다고 우리 외교관을 죽이는 게 어디 있냐? 하는 거고 고려 입장에서도 억울한 거예요. 고려가 죽인 게 아니거든. 우리가 정말 저거를 죽이려고 그랬으면 왜 이렇게 티나게 죽이겠습니까? 증거를 다 은닉했지. 이건 누가 봐도 우리 고려에게 저고여를 죽인 그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거 아닙니까? 하고 항의했지만 몽골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몽골 사신 저고여 피살 사건을 계기로 고려랑 몽골은 갈등 관계에 접어들게 돼요. 근데 여러분 종종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그렇다고 하면 what if 만약에 저고여가 죽지 않았다면 고려랑 몽골의 전쟁은 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은 터졌을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몽골이 여러분 고려에 쳐들어온 게 언제냐면 저고여가 죽고 바로 쳐들어왔을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몽골 사신 저고여가 피살되고 6년 후에 몽골이 고려에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기들 볼 일 다 보고 유럽 원정도 가고 중앙아시아도 쳐들어가고 금나라 박살내고 할 것 다 한 다음에 쳐들어온 거예요. 할 거 다 하고. 그러니까 6년 뒤에 야 이제 이쯤 돼서 우리 고려도 한번 쳐들어가야 되지 않아?
근데 이 고려에 처자가 명분이 없네. 야, 그 예전에 그 몇 년 전에 그 고려 갔다가 죽은 애 하나 있지 않아? 아, 맞아, 저거요. 그 저거요를 내세우자. 그래가지고 갑자기 6년 뒤에 뜬금없이 저거요의 복수다 이러고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당황한 거죠. 네? 누구요? 저거요요? 걔가 누구였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유가 필요했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저고요가 죽지 않았어도 몽골은 고려에 쳐들어왔을 거다라는 말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강동성 전투, 몽골 발신 저고요 피살 사건 이런 사건을 거치면서 결국 두 나라는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당시 지배층은 누구였죠? 고려의 지배층은 무신 정권 중에서도 초기 무신 정권 아닙니다. 최씨 무신 정권 그 중에서도 최충원의 아들 정방과 서방을 만들고 강화도로 수도로 옮기고 삼별초를 만든 그 최후가 권력을 잡았을 때가 이제 몽골이 쳐들어온 시점이에요. 최후는 장기항전을 계획하면서 수도를 강화도로 옮깁니다. 왜 강화도인지는 말씀드렸죠. 식량이 자급자족 되니까. 근데 문제는 지배층은 이렇게 강화도로 도망을 칠 수 있지만 내륙 지방에 있는 피지배층들은 이렇게 섬으로 강화도로 도망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몽골의 이 분노를 실제로 내륙 지방에서 맞서 싸운 거는 고려의 민중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늘 차별받고 고통받던 그 하층민들. 그 중에서도 차별받는 특수행정구역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받던 양인들, 부국민, 그 외에 정말 신분상으로 천한 천민과 노비들, 이 사람들이 크게 활약을 하게 됩니다. 자, 물론 이 최후는 강화도로 천도한 이후에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 걸 예상 못할 수 있지만 몽골은 정말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려가 최후가 강화도로 천도했다라는 소식을 접한 몽골은 고려가 강화도에서 벗어나와 내륙으로 돌아와 항복할 때까지 강화도를 제외한 전 고려 땅을 짓밟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무려 거의 40년간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임진왜란이 7년입니다. 40년 동안 7차례, 학자에 따라서는 8차, 9차라고 하기도 하지만 7차례 쳐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지배층은 강화도로 가 있는 상태에서 내륙 지방에서 민중들이 어떻게 싸우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대표적으로 세 개의 전투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귀주성 전투예요. 그 귀주, 강감찬이 거란의 3차 침입 때 소배합을 물리쳤던 그 귀주 대첩의 귀주성입니다. 당시 귀주성에서 박서와 군인과 백성들이 정말 10배가 넘는 몽골군을 상대로 치열하게 6개월 이상을 버팁니다. 하지만 당시 이제 그 몽골의 선발대를 막을 힘이 없었던 이 최후 정부가 일단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으로 항복을 하게 되면서 이 귀주성도 결국에는 몽골군의 항복을 하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귀주 보이죠? 여기서 이제 박서, 성을 지키던 성주인 박서와 백성 군인들이 열심히 싸워서 몽골군을 무려 6개월 동안 막아내었던 전투입니다. 귀주성 전투. 자, 이 귀주성 전투 이후에 이제 최후 정부는 거짓으로 항복을 했다 그랬죠. 그 이후에 바로 수도인 개경을 떠나서 어디로?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몽골 입장에서 속은 거예요. 항복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갔는데 군대를 돌렸더니 얘네가 강화도로 근거지를 옮겨버린 거야. 그래서 분노한 몽골군이 다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생하는 게 이제 처인성 전투와 충주성 전투예요. 처인성 전투, 충주성 전투. 자, 처인성 전투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있었던 거냐? 오늘날의 그 에버랜드가 어디 있죠? 용인 처인구에 있죠, 여러분들. 거기에요. 근데 그때는 그때는 당시에 처인 부곡이라고 불렸던 지역이에요. 여기가 뭐라고요? 처인 부곡. 우린 이미 배웠죠. 무슨 향, 무슨 부곡, 무슨 소, 이렇게 향, 부곡, 소로 끝나는 지역은 특수행정구역이다. 좋은 의미에 안 좋은 의미에. 이런 향부곡소의 특수행정구역에 누가 산다? 양인은 양인이지만 차별받는 양인들이 산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반 군현과 똑같은 양인이지만 향수부곡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차별을 받아서 이러한 향수부곡 특수행정구역에 대한 차별로 인해서 난을 일으킨 사람들도 있었죠. 무신정권, 초기 무신정권 정정부 때 있었던 망이망소의 난. 그러한 지역이에요, 여기도. 근데 당시 이제 이 성을 지켜야 되는 군인과 관리들은 대부분 다 도망을 가고 결국 남아있던 건 늘 차별받던 양인들인
부곡민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부곡민들이 지키는 처인성, 이 성이 금방 함락될 것 같았는데 모두 예상을 뒤엎고 이 처인성의 부곡민들은 몽골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둡니다. 또 그냥 승리가 아니라 당시 몽골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살리타를 죽이는 어마어마한 대승을 거두게 돼요. 이 처인성에서 부국민들이 몽골군을 상대로 총사령관이 살리타를 죽일 정도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던 비결은 당시 처인성에는 고려의 이순신이라고 불리는 김윤우 이 사람이 있었어요. 김윤우 같은 경우는 정식 관리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승려였습니다. 근데 이 승려였던 김윤우가 이 부국민들을 통솔해서 몽골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이러한 대승을 보고받은 강화도의 최후 정부는 큰 상을 내립니다. 그래서 너희는 전쟁에 이겼으니 그 공을 치하하는 의미에서 너희 지역을 처인부곡에서 처인현으로 승격시켜주겠다. 그 말은 뭐예요? 더 이상 차별받지 않는다는 거죠. 차별받는 특수행정구역이었던 처인부곡은 처인현으로 승격하면서 일반 군현으로 승격이 되면서 차별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제 부국민이 아니라 일반 군현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을 이끌었던 김윤우는 이걸 계기로 벼슬을 받습니다. 정식으로 장군에 임명되게 돼요. 자, 이렇게 처인성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윤우, 그가 장군이 된 이후에 어느 지역으로 발령받느냐? 그 다음에 김윤우가 발령받은 지역이 충주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인성 전투를 승리를 이끌 김윤우가 장군이 되고 발령받은 곳이 바로 이 충주입니다. 여기서 이제 김윤우가 또 몽골군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당시 몽골군은 김윤우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었어요. 왜냐면 처인성 전투에서 몽골군이 패배하면서 총사령관이 살리타가 죽었잖아. 그 다음에 쳐들어올 때는 살리타의 복수를 하겠다. 그 살리타를 죽인 원흉 김윤우를 반드시 죽이겠다. 지금 김윤우가 충주성에 있잖아. 그러니까 충주성과 김윤우를 반드시 짓밟고 가겠다라는 게 당시 몽골군의 목적이었어요. 당시 이 충주성에는 또 관리랑 군인들은 대부분 다 도망간 상태고 백성과 노비들만 남아있었어요. 누구? 백성과 노비들. 근데 백성들이야 자유인, 양인이니까 열심히 싸우겠지만 노비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싸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고려가 이겨봤자 고려의 노비인 것이고, 고려 가지고 몽골이 이기면 그냥 몽골 노비가 되는 거예요. 주인만 바뀌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김윤우 입장에서는 이 노비들이 전쟁에 협조하지 않으면 몽골군을 상대로 이길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비들이 자발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이 충주성을 위해 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윤우는 파격적인 행동을 해요. 충주성에 살고 있는 노비들을 모아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노비 문서를 불태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는 고려의 노비가 아니다. 이제 너희는 자유인이다. 근데 만약 이 충주성이 몽골군에게 함락되면 너희는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노비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다시 노예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노비들이 정말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래서 또 이겨요. 김윤우는 천하제일의 몽골군을 2번이나 막아낸 겁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서? 처인성에서. 누구와? 부국민들과 함께. 두 번째는 어디에서? 충주성에서 노비들과 함께 몽골군을 막아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도에도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여기 용인 처인성 전투, 김윤우의 적장 살리타 사살, 그리고 충주의 노비들과도 함께 김윤우가 몽골군을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려 정부 역시도 민심을 달래기 위해 뭘 만드냐? 팔만대장경이라는 걸 만듭니다.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대장경이라는 게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그 목판 인쇄물을 말하는데, 그게 8만 장이 넘는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 문화유산입니다. 양이 어마어마해요. 이 대장경이 있는 거를 그냥 쭉 듣는 것만 해도 9시간 정도가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팔만대장경의 또 다른 이름은 제조대장경입니다. 조 만든 대장경. 자, 제조대장경이 있다는 건 처음 만든 대장경도 있다는 이야기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든 대장경도 원래 있었어요. 이 처음 만든 대장경, 초조대장경은 고려가 거란과 싸우는 과정에서 부처님의 힘으로 거란을 물리치자라는 의도에서 만든 거야. 근데 그 거란족의 침략을 막는 과정에서 제작된 초조대장경이 이 몽골이 쳐들어오게 되면서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불타버린 초조대장경을 대신하기 위한 다시 만든 대장경, 제조대장경이 이 몽골과의 싸움 중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쟁이 너무 길어집니다. 1,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이잖아요, 여러분들. 수많은 영토가 불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문화재가 소실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대표적으로 이때 소실된 문화재가 아까 말씀드린 거란과의 싸움 과정에서 만들어진 초도대장경. 그 외에도 많은 문화재가 불타는데 대표적인 게 신라의 선덕여왕이 만든 황룡사 구층목탑이에요. 기억하시나요? 황룡사라는 절 자체는 신라의 전성기를 이끈 진흥왕이 만든 거고, 그 황룡사라는 절 안에 구층목탑을 만든 게 선덕여왕이에요, 여러분들. 그 의자왕에게 대하성이 뺏기는 등등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위기를 문화적으로 극복하려고 황룡사 구층목탑과 첨성대 등을 만들었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 물론 사라진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사라진 것만 있는 거 아니고요. 이 몽골의 침입으로 인해서 사라진 문화재를 복구하기 위해 대장도감이라는 걸 설치해요. 어디에? 강화도에. 그러니까 지금 몽골이랑 싸우는 과정에서 만든 거야. 몽골과 싸우는 그 40년간의 대몽항쟁 기간 중에 초도대장경도 불타고 황룡사 구축목탑이 불타니까 강화도에 있던 이 고려 정부가 이 문화재를 복구하기 위해 강화도에 대장도감이라는 걸 설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든 게 대표적으로 불타버린 초조대장경을 대신하기 위한 8만 대장경이야. 그래서 8만 대장경을 제조대장경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러니까 강화도에서 몽골과 싸우는 과정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도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 레시피를 정리해서 책을 만드는데 그게 향약 구급방이에요. 향약 구급방은 고급 약재에 대한 치료법이 아니에요. 전쟁 중이잖아. 고려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든 산과 들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우리 고려의 전통적인 약재, 그걸 가지고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을 정리해 놓은 게 향약 구급방이에요. 이거를 나중에 조선시대 세종대왕님이 업글시켜서 우리의 토속 약재로 치료법을 더 보강시킨 향약 집성방으로 이 책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려가 몽골과의 항쟁 과정에 만든 향약 구급방, 조선의 세종대왕님이 만든 향약 집성방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강화도를 제외한 전 영토가 불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고, 결국 무신정권, 저번 시간에 배웠죠. 결국 무신정권은 이러한 민심의 이반과 지배층의 분열로 인해서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최씨 무신정권이 이제 최위를 끝으로 무너지게 되고, 그 이후에 김준, 이민모가 잠깐 권력을 잡지만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고려 정부는 몽골과 강화를 결정하게 돼요. 당시 몽골의 조건은 일단 심플했습니다. 강화도에서 나와라. 강화도에서 나와서 어디로 돌아와라? 내륙 지방의 개경으로 돌아와라. 개경으로 환도해라. 돌아와라. 이거죠. 개경으로 환도해라. 어디에서? 지금 너희가 짱 박혀 있는 강화도에서 다시 내륙 지방인 개경으로 돌아와라. 라는 거였어. 당시 이제 고려 정부는 긴 전쟁에 지쳐서 이대로 가다가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결국 몽골과의 강화를 결정을 하고 몽골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강화도를 벗어나서 개경으로 환도하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단 이러한 정부의 몽골과의 강화 및 개경 환도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집단이 있었어요. 우린 절대로 몽골과 강화할 수 없다. 그리고 강화도를 떠나서 개경으로 돌아갈 생각도 없다. 우린 이곳 강화도에서 몽골과 싸우겠다 하고 이제 난을 일으킨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최씨 정권의 사병 집단이었던 삼별초예요. 최후가 도둑을 잡기 위한 야별초, 이걸 좌우별초로 늘린 이후에 몽골의 포로 출신으로 만든 신의군을 합쳐가지고 만든 좌우별초, 신의군이 합쳐진 부대였죠. 이 삼별초는 몽골과의 강화랑 개경환도를 거부하고 배중손을 중심으로 당시 그 고려 왕족 한 명을 왕으로 세우고 강화도에서 봉기를 일으킵니다. 당연히 몽골은 노발대발합니다. 그래서 이 배중손이 이끄는 삼별초 이 부대는 강화도에 싸우다가 그 이후에는 몽골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도망을 쳐요. 섬, 강화도, 진도, 그리고 최후의 거점 제주도까지. 이렇게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거쳐가며 배중손이 이끄는 삼별초는 이 몽골과 항쟁을 이어가게 돼요. 여러분도 제주도에 한번 가시게 되면 그 항파두리라고 하는 항목 유적지가 있습니다. 삼별초 최후의 거점이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삼별초의 항쟁 같은 경우는 여기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여기 전라도의
진도로 갔다가 마지막에는 제주도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근데 얘들아, 이때 판별초랑 관련된 또 자료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판별초가 일본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당시 이제 일본은 나라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이제 존버하고 있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륙의 이런 정세에 관심 가지지 않겠다라는 고립주의 입장이었는데, 그러한 일본에게 두 통의 편지가 배달됩니다. 근데 이 미스테리한 건 그 두 통의 편지 모두 자신을 고려 정부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였어요. 고려 정부 1, 고려 정부 2가 일본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근데 내용이 완전 달라요. 고려 정부 1은 너희 일본도 고립주의를 깨고 얼른 이 몽골이 만든 원나라에 항복하고 조공 바치고 사대해라. 가 원나라랑 화친을 맺어라. 라는 게 고려정부 1의 입장이었고, 고려정부 2는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몽골 나쁜 놈들이다. 원나라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랑 힘을 합쳐서 원나라와 싸우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내용이 정반대죠, 여러분들. 이 고려정부 1은 개경으로 돌아온 고려정부예요. 이 얘들이 이제 빨리 원나라랑 화해하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원나라랑 싸우자고 하는 이 고려정부는 얘는 삼별초입니다. 그러니까 삼별초가 스스로를 고려정부로 자칭을 하면서 일본에게 동맹을 제의하고 지원군을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일본의 답은 둘 다 씹는 거였어요. 원나라와 화친하지도 않고 원나라랑 싸우지도 않고 그냥 우린 지금처럼 눈 맞고 귀 닫고 살 거야 라고 존버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일본이 두 개의 고려 정부에게 전혀 다른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에피소드 역시도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삼별초의 항쟁마저도 고려 원나라 연합군에 의해 진압돼요. 왜냐면 얘네가 섬에 있으니까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고려 정부가 배를 만들고 그 고려 정부가 만든 배에 원나라 군대가 타고 와서 이 고려 원나라 연합군이 삼별초의 항쟁을 결국 제주도에서 마무리시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고려는 공식적으로 원나라에 항복하고 원나라의 간섭과 지배를 받는 이름하여 원간섭기의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단 여러분이 원간섭기를 일제강점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일제강점기는 나라가 일본에게 완전히 망한 거지만 당시 고려는 원나라에게 항복을 하긴 했지만 고려라는 국가 자체가 멸망한 건 아닙니다. 고려라는 국가의 독립 자체는 보존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원나라의 지배를 받는 그러니까 이중적인 체제가 된 거야. 고려는 나라의 독립은 유지해요. 다만 완벽한 자유는 아니고 원나라의 지배랑 간섭을 받는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 원간섭기에 들어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요? 독립은 유지한 상태에서 원나라의 지배를 받는 원간섭기의 시대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겨우 막말로 그냥 살려는 줄게 이거잖아요 라고 하겠지만 전 세계 역사에서 몽골과 싸우고 나서요 여러분들 몽골이 점령하지 못한 나라는 있어도요 몽골이 능력이 있는데 자신들에게 칼을 들이민 나라 중에 살려준 건 고려밖에 없어요 얘들아. 1, 2년도 아니고 40년을 고려가 버텼잖아요. 근데 그러한 고려를 살려준 거예요 원나라가. 되게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 당시 이게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이제 그 고려 정부가 원나라에게 항복하겠다라는 거를 결정을 하고 당시 고려의 태자였던 원종이 이제 이 원나라에 항복을 하러 가는데 그때 이제 마침 원나라의 황제였던 현종이 죽고 이 원나라의 왕위 계승 분쟁이 터져요. 이때 이제 원종이 쿠빌라이를 지지하는데 이 쿠빌라이가 원종의 지원으로 이겨요. 이제 그 원종이 쿠빌라이에게 항복하는 이걸 가지고 쿠빌라이가 고려가 나에게 항복한다는 건 하늘이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이다. 고려가 어떤 나라냐? 우리 몽골의 침략에서 40년 동안 버텼던 나라고 그 대단한 고구려의 후예 아니냐. 그러한 고려의 태자가 나에게 왔다는 건 하늘이 나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쿠빌라이가 이 원나라 쿠빌라이 칸 원나라 세조가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아무튼 고려는 독립은 유지한 상태에서 원나라의 지배를 받는 원간섭기로 들어오게 되었다. 여기 선생님이 여기 적어놨습니다. 내용들 다 적어놨으니까 다 읽어보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대몽항쟁의 배경, 과정,
결과를 선생님이랑 나누어 공부했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한 대몽항쟁이 끝난 이후에 펼쳐지는 원간 섭기의 시대, 고려나 나라의 독립은 유지하지만 원나라의 지배와 간섭을 받는 원간 섭기, 고려는 어떠한 변화를 맞이했는가 살펴보도록 할게요.